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주간 일정을 우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일정을 체크하기 전에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요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말씀드렸냐? 요 영상. 네, 미국 경제는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제 하에서 토요일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여기다 좀 자세하게 풀이를 했거든요. 네, 영상 길이는 44분. 그래도 한번 볼게요.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 살짝 빠졌죠.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살짝. 그래서 이제 요거 나스닥 그 살짝 빠졌다고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 빠진 종목 개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한 종목 개수가 더 많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상승한 종목 개수가 1689개, 하락 종목 개수가 1493개입니다. 그래서 살짝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16 살짝 빠졌어요. 살짝 조정. 다우가 0.04, 너셀이 0.23. 그렇죠. 너셀이 좀 받쳐줬죠. 근데 유럽은 그래도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유로존이 마이너스 0.73,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근데 이게 유로 쪽은 약간 반등 줬다가 다시 약간 조정이거든요. 여하튼간 유럽은 약간 빠진 모양새가 있고, 홍콩의 항생 지수가 이거 금요일자 데이터죠. 여하튼간에 뭐 아시아 그 최신 데이터긴 합니다. 여기 6월 21일, 네 금요일이죠. 홍콩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1.67, 상하이 중국이죠. 마이너스 0.24. 약세예요. 근데 유럽도 좀 약세 모양새가 있고요. 아시아의 그 중국, 홍콩도 약세 모양새가 있고, 미국도 약간은 약세 모양새가 있어요. 약간 조정 주고 있는 거죠. 채권 금리는 뭐 4.257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큰 변동성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네, 서브섹스 원유는 80.68달러. 요것도 뭐 기본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죠. 비트코인은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살짝 빠지고 63,000달러 정도, 63,664달러 정도, 마이너스 0.92% 살짝 조정받은 건 있고. 네,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날 그 미국장이 끝나면서 방송을 한 거거든요.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증권시장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 주가 시작되니까는 주간 일정 좀 체크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맞이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간 일정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주간 일정 체크할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PC 지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C 지수 발표가 좀 중요하긴 하죠.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이제 24일 월요일이고 금요일이 28일.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월간 연간 일정을 보면서 잔파동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볼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업로드 해드렸어요. 톡방에도 업로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렇고. 근데 요거는 주간 일정 뭐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시긴 할 건데, 뭐 아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약간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낫겠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6월 24일 월요일 미국의 3개월, 6개월물 입찰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6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분의 발언이 있고요. 6월 25일 화요일 미국 4월 주택가격지수 별표시 하나, 제가 여기 별표시 하나 둘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래도 약간 중요하다. 네,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실적 발표 있는데 카니발, 페덱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6월 26일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신청 건수, 모기지금리 요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신청 건수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별표시 하나,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착공 건수. 요새 그 미국의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저번 주부터 발표가 되고 있죠. 요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실적 발표로는 마이크론, 리바이스. 그 다음에 6월 27일 목요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5월 내구재 주문.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미국의 5월 잠정 주택 판매. 제가 요새 부동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정리가 되면은 부동산 주택 미국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별표시 하나 표시해놨습니다. 여기도 별표시 하나, 주택 관련된 거 일정.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부동산이 그게 있거든. 부동산 자체가 경제를 바라보는 경기의 흐름을 바라보는 이제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시죠? 의식주, 주니까. 미국의 7년물 국채 입찰, 1분기의 GDP 확정치 발표,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 개최, 목요일 날이에요. EU 정상회의 개최,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그 다음에 월 그린 부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도에서 나름대로 좀 가장 높다고 좀 생각하는 거 6월 28일 금요일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이거 별표시 2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6월 확정치 발표 미국 6월 시카고 PMI 미국 통화정책 보고서 그다음 미셸 보만 이사 발언이 있고요. 한국의 5월 산업생산 요것도 별표시 하나 한국의 5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주택 관련된 요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발표한 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서 그 맥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의 그 주택의 그 가격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한국은 빠져요. 그래서 전저가를 깨면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전저가 깼어요. 깨면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저가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좀 내려온 거지. 약간 약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 지표의 어떤 선행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유동성 자금이기 때문에요. 유동성 자금.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면 네,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이제 시장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가 안 좋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한국은 좀 꺾였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약세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여튼간에 그래서 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경기 둔화도 좀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발표 이게 금요일 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월간 6월 월간 일정 있고 연간 일정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 오늘 이제 6월 24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빠르면 이제 9월 18일이고 늦으면 11월 7일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9월 18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 날 6월 28일 금요일 날 PC 지수가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부합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긴 하겠죠. 그렇죠? PC 지수가 약간 이렇게 물가 지수가 둔화된다면은 그런 금리 인하를 빨리 하긴 하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8일날 발표했어. PC 지수 발표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꺾이고 있어.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 논리적 데이터가 만들어졌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봤자 그래봤자 뭐 어차피 7월 달은 금리 인하 안 할 거 아니에요. 8월 달도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8월 달은 아예 그 회의가 없으니까. 7월 달에 회의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할 거고. 안 할 거고. 그럼 결국은 빨라봤자 뭐 9월 18일인데. 그럼 아무리 뭐 여기서 PC 지수가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7월 8월 달에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2개월 동안에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데 할 타이밍도 없는 거고 7월 달에 있긴 있는데 7월 달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아무리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7월 달에 바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긴 하죠. 기대감이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러면 어차피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채권금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잔파동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있긴 하겠죠. 만약에 뭐 PC 지수가 되게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건 있긴 하겠지. 최근에 이제 여기 3.7%까지 내려왔으니까 PC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3.7% 근처까지 내려올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어차피 내려와봤자 다시 또 반등 때릴 건데 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으면 채권금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냥 순간적인 건일 뿐인 거지.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PC 지수 발표된 것 때문에 왜? 어차피 7월달, 8월달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결국엔 빨라봤자 9월달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요번에 금요일날 PC 지수 발표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금리에 대해서 좀 관심 없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어차피 뭐 빨라봤자 9월 18일인데 뭐 잠바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제가 채권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도 없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것저것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경제 지표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챙기면서 뭐 이야기하면 맥점을 놓쳐요. 지금의 맥점은 채권 금리 뭐 기준금리 인하한다 안 한다 그게 맥점이 아니에요.
그게 왜 맥점이야? 시간이 남아 도시면 네, 그거 보시고 저는 별로 관심 없고. 제가 보는 지금의 맥점 뭐냐면요. 이거는 체크했죠? 주간 일정 체크. 환율이에요, 환율. 예, 환율이 저는 맥점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 채권금리는 어차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어차피 박스권의 잔파동이고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이 환율적인 부분은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그 지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거 그 유로화 지수 이거 아시잖아요. 그 언론에서는 뭐 유로화 지수가 빠진 부분이 뭐 프랑스의 그 정치권 이슈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예,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의 흐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때 그 유로화 지수가 빠졌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고. 여기가 저거잖아요. 6월 6일이잖아. 6월 6일. 6월 6일이 뭐예요?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한 타이밍이잖아.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수 빠졌잖아요.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로화가 하락했잖아요. 유로화가 하락하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인덱스의 바스켓 보게 되면 유로화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통화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지금 보시다시피 예, 이거 유로화죠. 예, 유로화 환율 FX. 유로화가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유로화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한국의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원화 환율은 당연히 지금 올라가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방어를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외환 보유액 갖다가 방어를 한다는 거잖아. 근데 외환 보유액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방어할지 모르겠는데. 다 완전 거덜내는 거 아니야? 외환 보유액 거덜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토막 났잖아. 지금. 예전에 비해서 계속 빠지잖아. 네, 여하튼 간에,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채권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예, 저는 그런 관점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예, 그런 관점을 보지 않고, 저는 이제 환율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FX. 달러 인덱스, 유로. 근데 달러 인덱스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캐나다도 금리 인하하고 스위스도 지금 금리 인하를 2번 단행했죠. 캐나다도 했고 유럽 쪽도 했고 유로존도 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강, 강세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약해지겠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환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별 표시 하나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시황 체크 좀 할게요. 이거 뭐 일정은 말씀드렸죠. 일정은 그냥 요거 아까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제 관점은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에,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이거 PC 지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언론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PC 지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겠지. 그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뭐가 맥점인지, 지금 뭐가 핵심인지.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핵심이죠, 이게. 이게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는 당연히 죽쓰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면 섹터 시황 체크 이것도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미국의 섹터 시황 그 섹터 시황 영상은 꾸준하게 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한국 시장 관점에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관점에서 체크를 안 해드려가지고 왜냐면 미국 시장은 토요일 날 장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예, 보시다면 이게 이제 한국의 섹터 시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섹터 시황이고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섹터 시황에서 금요일 날 하락한 섹터가 뭐예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가 많이 하락했어요. 물론 버틴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한미 반도체는 버티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그래서 한국의 그 섹터 시황의 금요일 날에 반도체가 하락했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에 장 마감되면서 미국 섹터 시황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미국도 반도체 쪽이 빠졌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22% 빠지고 TSMC도 빠지고 ARM도 빠지고 브로드컴도 빠지고 브로드컴이 약간 낙폭이 가장 좀 컸네요. 다른 종목 비해서 아스테라 랩스도 좀 빠지고 하여튼간 뭐 마이크론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근데 반도체가 빠진 부분이 단순하게 뭐 한국도 빠지고 미국도 빠졌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고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성장 섹터잖아요. 근데 성장 섹터가 빠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그 경기가 되게 좋았잖아. 그래서 마켓 탑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이제는 좀 마켓 그 베어 마켓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최근에 그 산업재까지 찍었잖아요.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해서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라 예, 좀 흐름이 있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달러 인덱스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제가 왜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겠냐고요. 다르다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은 어떤 거죠? 연착륙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미국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랜딩이잖아. 이거 스펠링 잘못 썼지. 랜딩이잖아, 랜딩. 착륙이잖아. 근데 한국은 하드 랜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하드 랜딩이라고 봤을 게 이게 그냥 주식시장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주식은 경제를 선반영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투자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을 거고 투자 자산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하드 랜딩, 경착륙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환율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를 하려고 하죠. 외환보유에 갖다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반토막 났는데 진짜 모르겠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섹터 시황을 딱 보시다시피 미국의 그 토요일 날 그동안은 이게 산업재였거든요.
산업재였죠, 산업재. 그 전에는 금요일날에 그 미국장은. 근데 돈이 어디로 갔어요? 소비 섹터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돈의 흐름에서 여기서 올려드렸는데 6일 전에 산업 섹터 시장 정점으로 사용되는 지표. 산업 섹터에서 지금 소비 섹터로 갔잖아. 스트리밍, 게임, 장난감이 올라갔거든요. 이쪽 섹터가. 여기가 소비 섹터잖아요. 인터넷 스트리밍 콘텐츠, 게임, 장난감. 그래서 미국의 그 올라간 그 섹터가 뭐냐면은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널이 해가지고 임의 소비재 쪽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도 버티죠. 이것도 다 배움마켓 쪽에서 주목받는 섹터예요. 헬스케어도 올라갔죠. 0.39. 리얼 리스테이트, 멀티리얼스, 커스터머 스탬플 다 소비 섹터 쪽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잖아요. 파이낸셜, 유틸리티. 여기서 보시면 뭐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졌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경기를 리딩할 수 있는 섹터인데 반도체가 마이너스 2.50% 빠졌잖아요. 시장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미국의 그 섹터 시황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선방한 섹터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여기가 좀 선방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늦은 저녁에 거의 11시쯤인가요? 이거 올려드렸잖아. 해외 증권에 마이크로소프트 올려줘서.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좀 선방한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 근데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그, 통상적으로 헬스케어 쪽은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헬스케어 쪽이 올라가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채권금리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받죠. 채권금리가 빠지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헬스케어가 주목받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요. 채권금리의 흐름이 시장에 그렇게까지 메인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 메인 포인트를 볼 때는 그 메인 포인트가 시장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채권금리가 하락을 하던 올라가던 지금 돈의 흐름에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지 않잖아요. 지금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환율이잖아요. FX라고요. 여하튼간에 예, 테슬라도 약간 방어를 해줬어요. 테슬라도 올려드렸죠. 테슬라도 재무 체크해드려갖고 올려드렸지. 그 다음에 유통, 음식료, 여행, 크루즈, 우주여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 소비재 쪽이죠. 경기 소비재, 이미 소비재, 뭐 사치 소비재 그런 섹터긴 하지. 여하튼간에 이쪽이 좀 움직였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이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돈의 흐름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살짝만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가 다시금 긴축으로 전환한 거 아시죠? 그 나스닥이 이때 당시에 올라갈 적에 양적 완화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긴축을 돌아섰잖아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섹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거는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인 거 아시죠?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중국 경제 지표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방송하기 전에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방송 영상에 있으니까 생방송 영상에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요거 이제 이야기할게요. 중국 경제 지표 체크. 이전에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식시장 반등을 기대했으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받았다고 다시 올라가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이제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중국이 이렇게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여기서부터 보셔야죠. 그래서 1파, 2파, 3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근데 중국만 올라온 건 아니긴 하겠죠. 중국하고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근데 홍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빠지다가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빠졌죠. 홍콩은 좀 어느 정도 지지하긴 하지만 빠지긴 빠졌죠. 조정받았죠. 중국도 어떻게 되죠? 중국도 지금 크게 조정받고 있죠. 이전에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주식시장에 반등을 했어요.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산업생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요게 이제 컨센서스가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이전에 6.7이었기 때문에 네, 6.2로 좀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5.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5.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전에 6.7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최소 못해도 6.2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으니까 5.6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순한 예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게 되면은 중국 산업 생산이 안 좋게 되면 산업 생산이 둔화되게 되면 그만큼 수입하는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예요. 정치는 뭐예요? 쇼예요, 쇼. 정치는 쇼라고. 이 쇼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죠, 돈. 쇼하고 돈하고는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죠. 정치는 정치 행위예요. 경제는 돈이라고요. 돈은 거래가 된다고요. 중국과. 쇼하고 정치라는 쇼하고 돈하고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건 너무 순수하잖아. 너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중국 경제 지표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수입을 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엔비디아의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체크해 보셔야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산업 생산에 보통 아직까지 이제 발표 날짜가 일정이 딱 정해진 거 아닌데, 이제 7월 17일, 7월 17일 날, 이거 7월이에요. 지금 6월이잖아요. 네 달, 다음 달,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돼요. 그럼 요게 좀 다시 나아진다고 한다면 시장이 다시금 안정되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요번에 그 산업 생산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둔화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는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주간 일정 체크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의 맥점은 뭐라고요? 채권금리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경제 지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맥점은 환율이에요. 환율에서도 뭐 달러 인덱스 하고 유로화 요거의 상관관계 체크하시고, 거기 그걸로 인해서 미치는 여파는 한국의 원화 환율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시황은 지금 베어마켓으로 가고 있는 부분. 그러면 베어마켓으로 그 돈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는 이유가 왜 돈의 흐름을 보겠어? 당연히 돈이 글로 가게 되면 그 저수지로 몰릴 거 아니야. 돈이 여기 있었는데, 반도체라는 돈이 여기 있었는데, 이 돈이란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돈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어느 저수지에 머무르겠지. 그 저수지가 어디냐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증발하진 않잖아. 돈이 수증기처럼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외환보유액이 증발이 한 건 아니잖아.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겠냐고요. 돈이 증발하는 게 있어요? 수증기에 수증기? 수증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겠죠.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겠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에서의 돈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베어마켓일 때 주목받는 섹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돈의 흐름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죠? 네. 돈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돈은 수증기처럼 증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어디로군가 흘러가는 뿐인 거지. 네, 그러면 뭐 주간 일정 체크해드렸고, 요거는 이제 주간 일정은 그냥 백그라운드로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맥점, 환율, 그다음에 섹터 시황,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해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중국 경제는 뭐 하나의 포인트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이번 방송은 어차피 이제 이번 방송은 뭐 이제 그 취지가 주간 일정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내일 되면은 또 내일에 맞는 어떤 주제 하에서 이야기하겠죠. 또 내일에 또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 상황 변화가 된 것에 대해서. 근데 이번 시간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는
좀 큰 그림 관점에서 아웃라인 관점에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은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